야담 이야기. 마님과 사랑에 빠진 머슴. 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부잣집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물려준 많은 논과 밭을, 여러 명의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은 모두 처와 자식이 있었는데 그중 머슴 하나가 몸이 아파 더 이상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새로운 머슴을 하나 들이려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여러 명씩 면접을 보았는데 하루는 젊고 훤칠한 총각 성찬이가 찾아왔습니다. 성찬이는 죽은 남편을 많이 닮았는데 과부는 죽은 남편이 환생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의 머슴을 보고 난 후 마님은 성찬이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성찬이를 새로운 머슴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성찬이는 마님의 새 식구가 되었는데 어찌나 성실하고 똑똑한지 머슴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답니다. 하루는 마님이 성찬이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성찬이를 불렀습니다. 예, 성찬아, 내가 콩 한 말 줄 테니 너는 콩 한 말을 가지고 가서 내 능력껏 불려보거라. 마님, 어찌 같은 하찮은 머슴에게 그렇게나 중한 일을 맡기시는지요? 내가 너의 능력이 하도 궁금하여 그러는 것이니 너는 마음껏 내 능력을 발휘해 보거라. 그렇다면 마님의 본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성찬이는 마님에게서 콩 한 마를 받아가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콩 한 마를 지고 장터에 도착한 성찬이는 이걸 어떻게 불려야 하나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곡물을 파는 곳을 찾아다니며 콩 한 마를 팔아보려 해봤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녀봐도 팔 수가 없자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남은 엽전을 가지고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더 이상 엽전이 없자 성찬이는 주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 주모, 내가 엽전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 콩을 사주지 않겠소? 그래요. 어디 콩 좀 봅시다요. 그렇지 않아도 두부 만들 콩이 없어. 콩을 사러 가려 했는데. 그렇게 주모는 성찬이의 콩을 보고 나서 흡족해하며 열량에 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모의 뜻밖의 소리에 성찬이는 얼른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모에게 콩 한 마를 팔은 성찬이는 주모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무 늦어 묵을 곳이 없는데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소? 그리만 해준다면 내가 두부 만드는 일을 도와주겠소이다. 그렇다면야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한데 도와줄 수 있다면 저야 좋지요. 방이야 남는 것 드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성찬이는 주모의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주모의 두부를 만든 성찬이는 온몸이 땀에 젖었는데 주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총각, 온몸이 땀에 젖었으니 목욕하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고맙소. 그렇지 않아도 꿉꿉했는데. 그리하여 성찬이는 뒤뜰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였습니다. 주모는 부엌에서 뒷마무리하다가 우연히 성찬이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얼굴이 훤칠한 데다 온몸이 우락부락하게 근육이 찬 것을 보고 순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애구머니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담 남사스럽게? 목욕을 마친 성찬이는 피곤에 지쳐 방에 들어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일을 마친 주모도 목욕을 하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 했는데 성찬이의 벗은 몸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남정네와의 관계가 없었던 주모는 이를 참지 못하고 성찬이 방에 들어가 성찬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인기척에 잠이 깬 성찬이는 깜짝 놀라 주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주모, 이게 다 뭔 일이오? 이복의 총각, 내 오늘은 총각이 좋아서 그런 것이니 오늘 밤 나랑 남한산성을 쌓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그날 밤 성찬이와 주모는 남한산성을 쌓았는데 주모가 지금까지 겪어본 것 중에 최고였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성찬이는 주막에 필요한 콩을 장터에서 사다가 계속 대주게 되었고 밤에는 주모와 남한산성을 쌓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 열량이 100량이 되었는데 돈을 들고 마님과 약속한 한 달이 되어 성찬이는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 만에 콩 한 마를 100량으로 바꾸어 온 성찬이를 보며 마님은 기뻐하였습니다. 성찬아, 내 재주가 훌륭하구나.
내가 한 달을 논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장사로 버는 게 100배는 더 이문이 크니 이제부터 너는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해 보려무나. 그러니 가져온 백냥을 다시 가지고 가서 이번에는 1년간을 불려보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하여 성찬이는 다시 백냥을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문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물건을 한참을 찾아다녔는데 장터의 한쪽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무언가 살펴보니 청나라에서 들어온 비단들이었습니다. 어찌나 색감이 곱고 예쁜지 부잣집 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성찬이는 그래 이거다 하고 청나라 비단을 구해서 팔면 이문도 많이 남기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성찬이는 청나라 비단을 구하려 상단을 찾아가 말을 해보았지만 상단 사람들은 비단을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며 성찬이를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찾아가 상단 점주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았지만 이 바닥에 족보도 없는 사람을 점주를 만나게 할 수는 없다며 거절만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계속 그렇게 점주도 못 만나고 거절만 당하자 지친 성찬이는 술 생각에 어느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기생집을 찾은 성찬이가 술만 마시며 한숨을 푹푹 쉬자 성찬이를 눈여겨보던 한 기생이 물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뭔 일이 있기에 그렇게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이요. 기생의 물음에 성찬이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기생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라면 나한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방법이 무엇이오? 내일 밤 상단 점주가 우리 집에 올 것이요. 그때 내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줄 터이니 잘 말씀해 보시지요. 그렇소. 그럼 그렇게 해보겠소. 고맙소. 다음 날 밤이 되자 상단 점주가 기생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기생은 성찬이를 불러 점주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점주 오라버니, 내가 아는 총각인데 비단 장사를 하고 싶어 하니 잘 좀 봐주세요. 그런가? 보아하니 훤칠하고 눈매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 장사 좀 배우면 잘할 수 있겠구먼. 내일 날이 밝거든 상단으로 날 찾아오게. 네, 알겠습니다요. 감사합니다요. 그리하여 성찬이는 다음 날 날이 밝자 상단 점주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비단 10피를 줄 터이니 알아서 제주껏 팔아와 보게. 네,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성찬이는 비단 10피를 받아 팔려고 나왔지만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터의 한쪽 구석에 멍석을 깔고 비단을 팔려 해봤지만 왈패들에게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한 필도 팔지 못하자 하는 수 없이 다시 기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기생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기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부인 중에 한복을 만드는 부인이 있는데 부인을 소개해 줄 터이니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우리 옷도 모두 그곳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이요. 고맙소. 네, 꼭 만나보리다. 그렇게 기생의 소개로 한복을 만드는 부인을 찾아간 성찬이는 부인 앞에 청나라 비단을 펼쳐 보이니 비단이 색감이 곱고 품질이 좋다며 모두 100냥에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0냥의 비단을 모두 판 성찬이는 비단 판돈을 들고 상단 점주를 찾아갔습니다. 점주님 덕분에 비단을 모두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상대로 재주가 있구나. 너는 내일부터 우리 상단으로 나오거라. 내가 내게 일을 가르쳐 주마. 그리하여 성찬이는 상단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답니다. 어찌나 성실하고 똑똑한지 일도 잘하지만 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상단에서는 성찬이의 비중이 날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되었을 무렵 그의 가뭄이 들어 전국의 모든 곡식이 병들어 죽고 수확할 게 없게 되었답니다. 성찬이의 마님네도 논과 밭에 곡식이 모두 병들어 쌀 한 톨도 건질 수 없게 되자 마님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성찬이는 마님이 걱정되어 상단 점주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단 점주는 성찬이에게 다녀올 것을 허락하고 꼭 다시 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찬이는 점주에게 허락을 받고 상단에서 벌은 돈 1만 양을 들고 마님에게 향했습니다. 마님은 성찬이가 가져온 1만 양을 받아 들곤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흉년이 들어 걱정했는데 내 덕에 무사히 견딜 수 있게 되었구나. 모두 마님 덕분이지요. 마님의 선견지명이 오늘의 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요.
마님과 머슴들이 먹고 살 길을 열어온 성찬이를 보며 마님은 대견도 했지만 성찬이에게 의지하는 마음도 생겼답니다. 마님은 성찬이를 볼 때마다 예전의 머슴이 아니라 남편을 닮은 의젓한 사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이는 잠시 들렀어도 쉬지 않고 뒤뜰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오람한 체격에 핏줄이 선 팔뚝 근육들을 보며 마님은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성찬이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찬이가 머슴만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마님은 장작을 패느라 수고했다며 성찬이를 불러 술과 고기를 주었습니다. 성찬이가 술을 거하게 먹고 취기가 오르자 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마님은 그런 성찬이를 보면서 이상야릇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을 닮은 성찬이와 술을 나누어 마신 마님도 서서히 취기가 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찬이 옆에 누웠습니다. 잠결에 팔이 저린 성찬이가 잠을 깨면서 자신의 팔을 베고 누워있는 마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믿어주고 큰돈을 내주면서 기다려준 마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성찬이는 자기 팔을 베고 누워있는 마님을 보면서 사랑의 감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커졌던 것이 그날 밤은 사랑으로 발전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밤이면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후로도 성찬이는 상단에서 열심히 일했고 급기야는 점주 다음으로 상단에서 제일 가는 1인자가 되었답니다. 나라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 수년째 흉작이 이어졌어도 마님은 성찬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마님은 성찬이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그럴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커져만 갔고 신분 차이를 떠나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 성찬이는 마님을 보살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며느리를 오열하게 한 시아버지의 반전. 안동 권진사 아무개는 살림이 부유했지만 엄격하고 준엄하여 법도 있게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외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투기심이 많고 사나워서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엄한 까닭에 감히 그 성질을 부리지는 못했습니다. 권진사는 한 번 노하면 반드시 대청의 자리를 펴고 앉아 노복을 때려 죽이거나 죽이지 않더라도 꼭 피를 보고서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청에 자리를 깔기만 하면 집안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반드시 죽을 사람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웃읍에 있는 처가로 장인 장모를 뵈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나 점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소년이 마루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구간에는 줌마 대여섯 필이 있고 노복 또한 많았으니 부인의 외출을 안내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소년은 권생을 보고 인사를 나누고 술과 안주, 그릇에 담은 음식 등을 권했습니다. 술은 차고 맑았으며 안주도 가득했습니다. 성씨와 거처를 서로 물었는데 권생은 사실대로 말해주었지만 먼저 와 있던 소년은 성씨만 말해주었을 뿐 사는 곳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 비를 만나 피하려고 이 점사에 들어왔지요. 운 좋게도 좋은 동년배 친구를 만났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소. 그러고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마음껏 취하기로 했습니다. 권생이 취해 쓰러져 먼저 잠들었다가 밤이 되어서야 깨어나 눈을 떠 살펴보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소녀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고 자기만 내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소복 입은 어여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나이는 18, 9살쯤 되었고 용모가 단아하고 아름다워 상민이나 천인이 아닌 한양 재상가 처녀 같았습니다. 권생이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누워있게 되었소? 그대는 어느덧 뭘 하는 부녀자인데 이곳에 있소. 여자는 부끄러워할 뿐 대답하지 않았으며 거듭 물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십경이 지나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에 번성하는 문벌가의 여자로 14살에 출가하여 15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나 오빠가 집을 이끌어갔지요.
오빠는 고집이 있어 시속의 이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된 여동생을 개가시킬 수 있는 곳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가문에서 시비가 크게 일어나니 다들 우리가 가문을 더럽힌다고 엄한 말로 꾸짖으며 완전히 우리 집을 배척했습니다. 오빠는 하는 수 없이 혼사 의논하기를 그만두고 가마와 말을 구해 저를 태우고 문을 나섰습니다. 정한 곳도 없이 길을 나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뜻에 합당한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저를 맡기고 자기는 피해버려 여러 사람의 이목을 막고자 한 것이었겠죠. 어젯밤 당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종에게 당신을 없게 해 이곳으로 데려와 눕혔지요. 오빠는 멀리 도망치면서 옆에 있는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이 속에 5,600 은자가 들어있다. 이것으로 남의 첩이 되어 살아가는 미천으로 삼아라라고 했습니다. 권생이 기이하게 여기고 밖으로 나가보니 소년과 허다한 사람과 말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린 여종 둘만 남아있었습니다. 권생은 다시 들어와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한참 뒤 생각해보니 엄한 부친을 모시고 있는 처제에 멋대로 첩을 두었으니 반드시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또 사납고 투기심 많은 저 역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장차 어찌할까 1000번 만번 생각해봐도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이하게 만난 아름다운 여인이 도리어 큰 두통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권생은 여종에게 문을 잘 지키도록 하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계신 아버지께 일단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대를 데려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점사 주인에게도 신신부탁을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곧장 꾀를 잘 내는 친구의 집으로 가서 사실대로 말해주고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친구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또 어렵네. 사실 좋은 방책은 없고 다만 계책 하나가 있다네. 자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며칠 뒤 내가 술자리를 마련해 자네를 청하겠네. 자네는 그 다음날 술자리를 베풀어 나를 청해주게. 내게 방법이 있다네. 권생은 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권생이 집으로 돌아가고 며칠 뒤 친구가 심부름꾼을 보내 간곡히 그를 초청했습니다. 마침 술과 안주가 생겼는데 친구들이 다 모였네. 이 자리에 형이 없을 수는 없네. 모름지기 속히 와주게나. 권생이 부친께 말씀드리고 모임 자리에 갔습니다. 다음 날 권생이 부친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개 친구가 어제 술자리를 차리고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담내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찬을 대량 마련해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친이 허락하니 술자리를 마련해 그 친구를 불렀고 마을의 여러 소년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먼저 권생의 부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가며 술자리를 마련하면서도 한 번도 늙은이를 청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고.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자리에 계시면 연소한 저희가 마음대로 앉거나 누워있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르신께서 너무 엄격하시기에 저희는 잠시 배알하고 나서도 10분 조심하게 되어 혹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나 걱정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종일토록 술자리에 어르신을 모시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께서 강림하신다면 참으로 살풍경이 될 것입니다. 권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자리에 어찌 장유유서가 있겠나? 오늘 술자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너희를 얽어매는 예의 같은 것일랑 다 벗어던져버리고 종일토록 즐기세. 자네들이 내게 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100번 한다 해도 내 자네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일세. 하루 동안 마음껏 즐겨 이 늙은이의 외롭고 쓸쓸한 심사를 위로해 주게나. 소년들이 일시에 공손히 응낙하니 늙은이와 젊은이가 뒤섞여 앉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자리가 반쯤 무르익었을 때 그 꾀를 잘 내는 친구가 권진사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기이한 인 이야기가 하나 있사온데 제가 한번 들려드려 웃음거리로 바치고자 합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인 이야기 좋지.
날 위해 들려주게나. 친구는 권생이 점사에서 겪은 기구한 만남을 이야기로 만들어 들려주었습니다. 권진사는 대목마다 기이하다고 찬탄했습니다. 기이하다. 기이하도다. 옛날에는 간혹 이 같은 기이한 인연이 있었지만 요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만약 어르신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깊은 밤 아무도 없는데 절대가인이 옆에 있다면 그녀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무시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녀를 가까이 했다면 장차 데려가서 함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궁영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황혼에 가인을 만나면 헛되이 보낼 리가 있겠나. 또 일단 동침했다면 데려가서 첩으로 삼을 것이지 어찌 버려서 악을 쌓겠는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본디 방정하고 엄격하시어 비록 이런 때를 당하시더라도 절대 회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권진사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내가 그 일을 당했어도 부득불 회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소년이 내실로 들어간 것도 고의가 아니라 남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잖나. 그 사람이 고의로 여자를 범한 건 아니지. 젊은 사람이 미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 여자도 사족으로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사정이 슬프고 처지가 절박하네. 혹여 한번 보고 버려진다면 그녀는 분명 부끄러움을 머금고 원한을 가진 채 죽고 말았을 걸세. 그렇다면 그게 악을 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사대부가 이를 조치할 때는 그처럼 모질게 해서는 안 된다네. 그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인정과 사리가 과연 그러합니까?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나. 마땅히 박복한 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옛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아드님이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어르신께서 사리가 당연하다 하셨고 거듭 여쭤도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아드님은 이제 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진사는 이 말을 다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색을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네들 다 돌아가게. 내 처리할 일이 있어. 모두 놀라고 겁을 내며 흩어졌습니다. 권진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청에 얼른 자리를 펴라. 집안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할 뿐 권진사가 누구의 무슨 죄를 벌주어 다스리려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권진사가 자리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작두를 가져오너라. 종이 황급히 명을 받들어 작두와 널판을 마당으로 가져왔습니다. 권진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아들놈을 끌고 와 작두판에 엎드리게 하라. 종이 권생을 끌고 와 작두판 위에 목을 올리게 했습니다. 권진사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나는 패륜자시가 부모에게 고하지도 않고 몰래 첩을 두다니. 이건 집안을 망하게 하는 짓이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런 짓을 하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엔 무슨 짓을 못하겠나. 이런 패륜자식은 살아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목을 잘라 나중에 올 폐단을 막는 게 낫다. 권진사는 말을 마치고 종에게 호령에 발을 들어올려 작두를 누르게 했습니다. 순간 위아래 사람이 다 어쩔 줄 모르고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권진사의 처와 며느리가 마루에서 내려와 애걸했습니다. 저 아이가 비록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찌 차마 면전에서 외아들의 목을 배려하시오. 그들이 울면서 그치지 않고 간청했습니다. 권진사는 크게 소리질러 물러가라고 꾸짖었습니다. 처가 놀라고 겁이 나서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땅에 머리를 짓지어 얼굴에 피를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방자하게 함부로 날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아버님의 단 하나뿐인 혈육입니다. 아버님 어찌 이리도 잔혹한 일을 하시오. 여러 대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하시렵니까?
제발 제가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집안에 패륜 자식이 있어 집안을 망하게 하면 그 욕이 조상님께 미치게 되어 있다. 차라리 그놈을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양자를 다시 구하는 게 낫다. 이러나 저러나 망하기는 마찬가지니 깨끗하게 망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권생의 목을 베라고 호령했습니다. 종은 입으로는 그러겠다 하면서도 차마 발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더욱 간절하게 간언했습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이놈이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 하나만이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처지에 멋대로 첩을 들였으니 그게 첫 번째 망조다. 사납고 툭이 많은 내가 그 첩을 용납하지 못할 테니 그렇게 되면 집안 법도가 나날이 어지러워질 터. 그게 두 번째 망조다. 이렇게 망조가 둘이나 생기게 하느니 차라리 일찍 제거해버리는 것이 더 낫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가졌으니 이런 광경을 눈으로 보고도 어찌 투기에 투자해라도 생각이 미치겠습니까? 아버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이 며느리 삼가 첩과 함께 살면서 조금도 화목을 깨지 않겠나이다. 아버님, 제발 그 걱정은 마시고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의 조치에 절박해져서 그렇게 말하지만 겉으로만 그러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버님 말씀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마음이 있다면 하늘이 필히 천벌을 내리실 것이고 귀신도 저를 죽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혹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내가 죽고 나서는 반드시 다시 악독한 짓을 멋대로 할 것이다. 그때면 나는 이미 없고 패륜 자식도 너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니 그게 집안 망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는 당장 저 녀석의 머리를 잘라 화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그렇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가 조금이라도 못된 마음을 가진다면 저는 개되지만도 못할 것입니다. 삼가 맹세의 말을 써 올리겠습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의 말을 종이에 써서 바치거라. 며느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맹세의 말을 쓰고 말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거나 배반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친정 부모님의 인육을 씻겠습니다. 맹세의 말이 이와 같은데도 아버님이 끝내 믿어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죽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권진사가 마침내 며느리를 용서하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종에게 분부했습니다. 가마와 말, 인부를 거느리고 모점사로 가서 너희 서방님 소실을 모시고 오너라. 종이 명을 받들고 소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소실에게 이 시부모를 처음으로 뵙고 인사드리는 절을 올리게 하고 정실에게 절을 시켰습니다. 서로 함께 살게 하니 며느리는 감히 한 소리도 하지 못하고 늙을 때까지 사이좋게 지내 남들이 이간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를 무시한 친정의 최후. 광해군 때 대북파 중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부귀영화가 비할 데 없었습니다. 그 아들 역시 벼슬 서열을 뛰어넘어 왕명의 출납을 맡았던 정삼품 당상관이 되었습니다. 집은 크고 화려했으며 금과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상의 사위 김생은 매우 외롭고 기고한 사람으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처가의 장인 장모와 종들이 모두 그를 싫어해 박대했습니다. 마구간의 어린 종들조차 김생이라 불렀으니 그를 존중해 받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부인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살뜰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김생은 날마다 저녁에 나가면 아침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재상과 부인 그리고 승선 앞을 감히 지나가지 못하고 작은 문을 거쳐 재빨리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문에 기대 김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루 아래로 내려와서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옷과 도포를 벗겨주고 직접 밥상을 내왔습니다. 세상의 종들조차 모두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게 했지만 김생에게는 쓴 나물 몇 접시만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때때로 분노하며 김생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김생은 한결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처지에 이것도 오히려 분에 넘치니 어찌 언짢게 생각하오. 하루는 김생이 늦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혼자 앉아 있는데 담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아내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김생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한참 나무라기를 너는 옷과 음식을 다 부모한테 얻으면서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은 김생뿐이구나. 아침 저녁 은밀한 정이 돈독하더구나. 저 김생이란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어 우리 집 곡식만 축내고 내 인생만 망가뜨리니 심히 추악하다. 그 생각만 하면 언제나 머리가 곤두서고 이가 갈린다. 그런데도 너는 도리어 그놈을 부모보다 10배는 더 섬기니 또다시 그렇게 행동하려거든 그놈을 따라 나가거라. 내 멋대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살거라 하셨어요. 그 뒤로 또 부모님의 책망을 들을까봐 문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해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당신이 돌아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 똥 누러 간다고 둘러대고 몰래 왔어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은데 뭐하러 왔어? 조금 있으니 계집종이 저녁밥을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그 종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거라. 계집종이 알았다 하고 나갔습니다. 김생이 저녁을 배불리 먹었는데 밥상 위에는 닭다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러오? 조금 전에 닭 한 마리를 삶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그걸 물고 가서 몸통은 다 먹어치우고 다리 하나만 측간 옆에 떨어뜨려 두었지요. 종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이거 김서방에게는 좋은 고기 감이 되겠다. 상에 올려 그 인간 입을 잠시라도 즐겁게 해주자 해서 여기 놓인 겁니다. 몹시 더러운 것이니 입에 대지 마셔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굽어 살피셔서 고기 한 덩어리를 주셨으니 특별한 은혜라오. 그러니 감히 손가락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소. 김생이 할 말을 다 하고 먹을 것도 다 먹은 듯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인경도 쳤는데 어딜 가시려는 거예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삼경의 동산으로 올라가 궁궐 밖을 살펴보시오. 분명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소리가 오래가면 반드시 자결하시오. 혹 삽시간에 진정되면 진중하게 살 길을 도모하시오. 아내가 꼭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김생이 비틀비틀 걸어나갔습니다. 아내는 이날 밤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삼경이 되자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동산 등성이에 올라가 궁궐이 있는 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하기만 할 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생이 허망한 소리를 했다 여기고 내려가려는데 홀연 횃불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말들은 힝힝거리며 날듯이 대궐문 쪽으로 내달았습니다. 그 형세가 비바람이 부는 듯했습니다. 잠시 떠들썩하더니 한 무리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성 안을 보니 대궐 밖에 간간히 불빛이 보였지만 크게 떠들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재상과 아들은 둘 다 궁궐에서 숙직하고 있어서 집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김생의 아내는 그 연유를 알 길이 없어 다만 집으로 돌아와 의아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계집종이 재상의 아침밥을 갖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궐 쪽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기병이 주둔해 채찍질을 하고 몽둥이질을 하며 사방으로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여종이 주인의 권세를 믿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장교가 계집종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계집종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아무동 아무 대감 댁 사람이요. 하찮은 장교가 어찌 감히 나를 핍박하시오. 여러 군졸이 실소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은 흉악한 역적의 괴수인데 어찌 잠시라도 권세를 팔아먹으려 하느냐. 그러고는 마구 발길질에 여종을 몰아냈습니다. 여종은 위태로운 지경을 겨우 모면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사태를 보고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임금님의 은총을 두텁게 받아왔다. 또 음모도 꾸민 적이 없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몰락할 리 있겠느냐. 이건 필시 무례배 김생이 역모를 꾀했다가 발각되어 국문을 받는 중에 우리 집을 끌어들여 원한을 드러낸 것일 게다. 내 신랑 꼴 좋구나 꼴 좋아. 김생의 아내 역시 너무나 의심스럽고 어지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난관 몇 명이 달려와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문서들을 조사에 걷어갔으며 창고를 수색하고 점검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목 놓아 통곡하며 난관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난관들은 비밀이라며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늙은 종에게 몰래 나가 소식을 염탐해오게 했습니다. 한참 뒤에 종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새 임금이 즉위하시고 전 임금은 폐위되어 귀양 갔습니다. 온 조정 삼공과 재상은 대비를 유폐한 일을 역률로 논하고 있다 했습니다. 제 생각에 대감께서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아 급히 관청으로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대감과 도령님께서는 함께 혹형을 받아 골수가 다 부서졌고 오늘 안으로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받는다 합니다. 마님과 아가씨들은 가련하게도 모두 관적에 들어가실 것이고 소인들 또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혼절에 엎어졌습니다. 늙은이고 젊은이고 모두 통곡하고 쓰러졌습니다. 종이 호련 눈물을 닦고 일어나 영거푸 부인을 불렀습니다. 아까 경황이 없어 한마디 빠뜨렸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소인이 문틈으로 살펴보니 의금부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윗자리에는 붉은 비단에 금박 입힌 옷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었는데 김생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이 많다. 그 인간이 어찌 갑자기 금박 입힌 비단 옷을 얻을 수 있겠느냐. 김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천하만사 예측하기 어려우니 다시 가서 살펴보아라.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믿고 망상까지 일으켜 내 마음을 더욱 헷갈리게 하는구나. 늙은 종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담을 뛰어넘어 나갔습니다. 늙은 종이 날듯이 달려 의정부의 정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관노 2명이 그럴듯한 옷을 입고 큰 길에서 자빈의 통행을 금지했으며 기수 10명이 두 줄로 서서 길을 비키라고 외쳐댔습니다. 높은 수레에 한 젊은 재상이 앉아 있었는데 옷이 심히 화려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구름 같았습니다. 늙은 종이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김생이 분명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전도가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재상도 따라 들어가 잠시 뒤에 나와서는 한 숙직실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종이 관노에게 물었습니다. 전하리가 누구이시지요? 판서 김 아무날이라오. 관양은 어디신가요? 아무 고을이라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이조판서 지금 어영대장이시고 춘추 성균관 내의원 사사 제조이시라오. 늙은 종이 크게 기뻐하며 돌아와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김생의 아내에게 김생의 이름과 자, 관양, 연세 등을 물어보니 관노가 대답해 준 것과 모두 같았습니다. 부인이 마침내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김생의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결같이 냉대했으니 이 두 눈가를 찔러 사죄해야겠다. 그러나 지금 재앙이 눈썹에 불이 붙은 듯 임박했으니 가련한 내 아버지와 오빠는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낳고 길러준 은혜를 생각해 우리가 박대한 허물을 내가 용서해 준다면 마른 뼈에 살이 돋아나고 얼어붙은 풀뿌리에 다시 봄이 올 것이다. 생각해 주겠느냐? 김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김생이 현달에 귀하게 된 걸 알고서도 제가 아버지와 오라비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칼에 엎어져 죽어야겠지요.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생의 아내는 붓을 찾아 짤막한 편지를 썼습니다. 첩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구차히 밥 먹고 숨 쉬어온 이유는 제가 죽고 나면 당신이 더욱 쓸쓸해져 위로받을 곳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거듭 생각하다 오늘에 이르렀군요. 듣자니 천도가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당신 벼슬이 드높아져 일신의 영광이 내렸다 합니다. 옛날의 쓸쓸함이 사라지고 이제 혁혁하게 되셨으니 첩은 이제부터 당신께 누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첩의 운명이 어그러져 집안의 화가 더욱 참혹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회한을 갚을 길이 없나이다. 저는 장차 실오라기 같은 생명을 아버지와 오라비와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승에서 우리 인연의 업은 이미 뜬구름이나 흘러가는 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유마의 알아차림이 있으시다면 내세에서라도 이 빚을 조금 갚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만번 바라옵건대 진중하시어 넓은 집 겹겹의 요 위에서도 가난했던 나를 잊지 마시고 붉은 수레를 탄 높은 장군이 되시더라도 고달프게 걸어 다니던 시절을 잊지 마세요. 비단 옷을 입어도 소문 입던 나를 잊지 마시고 낙타 고기와 곰 발바닥을 드셔도 채소 씹으시던 나를 잊지 마소서. 부디 저승의 소망을 저버리지 마소서. 편지를 다 써서 늙은 종에게 주며 김생에게 빨리 전하도록 했습니다. 관아에서 꼿꼿이 앉아 이를 보고 있던 김생은 편지를 읽고 감격해 눈물로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조회가 끝나자 관을 벗고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신의 훈명을 반납하겠사오니 부디 조강지처를 살려주옵소서. 임금이 그 까닭을 묻자 김생은 하나하나 다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감동한 얼굴로 김생의 장인을 특별히 용서하고 좋은 땅으로 가벼운 귀향을 보냈습니다. 김생은 수레와 옷을 성대하게 꾸미고 그 아내를 친히 맞이해 하사받은 저택으로 함께 가니 그 기쁨이 지극했습니다. 장모 역시 김생의 집에서 기거하며 여생을 마쳤습니다. 갑자기 눈이 멀어서 점쟁이가 된 과부. 옛날에 관수 혹은 소경이라고 하면 눈먼 장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점쟁이를 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대부분 점쟁이였고 이상하리만치 신통하게 점을 잘 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양사골에 사는 정령이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도 이름난 점쟁이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 정령은 젊었을 때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혼자 살았는데 한 번은 산에서 약초를 캐려다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 독사는 정령의 얼굴에 대고 독을 뿜었는데 독사의 독 때문인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나무꾼에 의해 무사히 집에 돌아왔는데 눈이 먼 후 정령은 신기하게 누군가 사주를 말하면 그 장면이 어렴풋이 남아 보여졌습니다. 이후 사람의 점을 쳐주면서 머슴을 두어 불편함 없이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점을 잘 보는지 당시에는 점 귀신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를 찾는 사람이 많았고 그에게 점을 한번 보고자 해서 멀리서 올라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를 실험해 보고자 한 대감집에서 머슴을 보내 집에서 낳은 송아지를 사람처럼 속여서 점을 보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물론 정령을 골려먹을 작정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정령은 그런 뜻도 모르고 그를 찾아온 사람이 넣은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령은 조용히 점을 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4살이 되는 해에 몸이 찢겨 죽을 운명이니 이건 필시 가축 중 하나일 것이오. 정령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어린 나이에 이같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할 리가 없지 않겠어. 라며 정령은 점을 치러 온 사람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가축의 사주를 왜 가져온 것이오? 라고 매섭게 말하니 머슴이 말하길 잘못했습니다. 저는 강 건너 대감집에서 온 머슴인데 대감님이 시켜서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정령의 영험함에 놀란 머슴은 머리를 숙여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4년 뒤 점을 치러 왔던 사람의 집안에는 혼례 잔치가 있어 사주로 넣었던 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 정령은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명해지는 만큼 그에 대한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날은 어떤 사람이 박을 심고 싹이 든 때와 실을 적어 가지고 와서 시침을 떼고 물었습니다. 사주를 확인한 정령은 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박이요. 점을 보러 온 사람은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박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것이요. 정령은 박이 죽을 때를 일러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주만으로 박이라는 것을 마친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생겼습니다. 박은 본래 저절로 잘 자라고 서록 죽더라도 꼭 그날 그때 죽으리라고 여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을 보러 온 사람은 정령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성 들여 박을 갖고 왔습니다. 박은 튼튼하게 잘 자라주었고 여름에는 지붕 위에서 꽃이 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 하나가 비가 새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갈아 끼우려다 발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인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잘 자랐던 박도 꺾여버렸습니다. 박이 꺾인 그날은 정령이 예전에 점을 치렀던 날짜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의 신통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령은 백사 이양복이 어렸을 때 그의 장래를 예언한 일도 있었지만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령이 경상도 안동에 갔을 때였습니다. 조 아무래란 선비가 과거 점을 치기 위해 정령을 찾아왔습니다. 정령은 선비의 사주를 보고는 과거에는 합격하지만 가는 도중 호랑이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호랑이가 무섭기는 했지만 과거에 합격한다고 하니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과거를 치르러 가던 길에 깊은 산중에서 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산적들에게 잡혀 오시며 노자를 모두 빼앗기고는 산적의 칼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산적들의 손에 절단이 나는 것인가 싶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산적이 칼을 하늘로 치켜들었을 때 선비는 한탄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을 들었던 산적을 동료 중 하나가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산적은 선비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조진사 댁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산적은 서둘러 선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산적은 선비의 집에서 대대로 하인으로 일을 했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망나니로 지내다 산으로 들어와 산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과거 선비의 집에 있을 적에 선비가 잘 챙겨주었기에 그의 얼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이 잘못을 어떻게 용서받아야겠습니까? 괜찮다. 선비는 짐을 추슬러서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적은 뒤를 졸졸 따르며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산적은 선비의 앞을 막아서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선비는 가만히 산적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잘못을 뉘우치고 싶습니다.
산적은 자신이 했던 만행들을 선비에게 소상히 털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선비에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관가에 잡아가 주십시오. 벌을 받고 나온 후에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도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죄를 달게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산적을 데리고 관가로 갔습니다. 관가로 넘겨진 산적은 죄를 뉘우친 것을 높이 평가받아 큰 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선비는 과거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중에서 만난 산적의 별명이 바로 호랑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산중에서 호랑이를 만난 것도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된다는 것도 모두 정령의 점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이런 점쟁이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전쟁은 언제 끝나는지, 코로나는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등.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정령 같은 점쟁이가 있으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 지구촌의 근심 걱정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이라 마음이 아프네요. 마님은 머슴들을 보며 오늘 밤부터 내 거야. 옛말이라고는 하지만 그리 먼 옛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마을에 오장육부의 욕심주머니가 더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작은 방의 농토는 모두 그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 없는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는 것으로만 성차지 않은 부자는 묘한 꾀를 내어 최간의 일가를 몽땅 머슴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골을 썩이면서 궁리하던 부자는 무릎을 탁 치며 한바탕 웃어대다가 최 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최 씨를 보고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알아맞히면 소작짓는 땅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엔 머슴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 씨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다욕한 부자는 성화가 대단하였습니다. 최 씨는 막무가내로 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부자는 수수께끼를 내놓았습니다. 자네 나한테로 올 때 막 3개를 보았는고 길가에는 원두막 하나밖엔 없었으니 최 씨는 원두막 3개를 보았다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득이양양한 부자는 또 하나 더 내놓았습니다. 자네 나한테로 올 때 소 4마리를 보았는고 최 씨가 오던 길 옆은 모두 곡식 밭이어서 최 씨는 소 1마리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최 씨는 부자의 엉터리 수작에 하도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였습니다. 풀숲도 아니고 또 후치질할 때도 아닌데 어찌 소가 곡식밭에 들어선단 말이요. 그러게 수수께끼라 하지 않는가. 부자는 입을 벌쭉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더 내어놓았습니다. 이 뒤산에 나무가 몇 대 서 있겠는고 울룰창창한 나무숲에 대체 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지 세어도 보지 않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최 씨는 당장에 부자의 머슴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성취되니 부자의 웃음주머니는 흔들거렸고 욕심주머니는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 씨의 마누라를 불러놓고 또 아까와 똑같은 수수께끼를 내고 그를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자는 입맛도 나도 기운도 더 나서 온 세상을 독차지할 것 같은 생각이 부쩍 났습니다. 그는 최 씨의 맏아들을 불러서 으름장을 놓으며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그를 또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부자는 그더러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선심 쓰듯이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애가 알아맞히면 농토도 얻을 수 있고 너희들 모두가 머슴을 면하게 될 터이니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느냐? 마지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때 부자의 노파가 영감의 다리를 쳐주면서 걱정하였습니다. 그 녀석은 꽤 약삭 바르던데 영감이 실수할까 근심이요. 원, 방정맞는 소리요. 내 조상 덕에 이런 상팔자를 타고났는데 실수란 당치도 않소.
부자는 커다란 입이 귀 밑까지 돌아가게 웃으며 배포유한 소리를 했습니다. 최 씨의 맏아들은 동생을 찾아 깊고 깊은 산골로 걷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부자의 밭을 소작짓지 않으려고 인적 없는 산골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고 감자와 보리를 심었는데 농사가 만작이었습니다. 해질녘에 동생의 오두막에 이른 마디는 동생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얘야, 그 부자가 수수께끼 맞추러 오라는데 어찌겠니? 형에게서 자초지종 말을 들은 동생은 주먹으로 구들판을 콱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왜 그자가 하자는 대로 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수가 있니? 동생은 한동안 생각더니 말했습니다. 형님은 먼저 가시오. 내 곧 따라가리다. 우리 집 식솔은 모두 그놈의 머슴이 되었구나. 마지는 한숨으며 떠나갔습니다. 동생은 처마 밑을 떠들고 연못가지를 쑥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잘 맞게 다듬어서는 배주위를 찢어 돌돌 감싸가지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남학신을 신고 뜰락에서 뚜벅거리던 부자는 최 씨의 둘째를 보자 어험 하고 건가래를 떼었습니다. 너 이리로 오는 길에서 막 셋을 보았느냐? 예, 오르막을 오르고 내리막을 내려오다가 더운 때라 원두막에 들려 다리십을 했어. 둘째의 말에 부자의 두 눈알은 된 똥눈은 암코양이의 눈알처럼 올롱해졌습니다. 올리막이니 막이 하나요, 내리막이니 또 막 하나요, 원두막이니 또 막이 하나여서 모두 막이 셋이었습니다. 부자는 마음을 다 잡아먹고 또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소 4마리는 보았느냐? 예, 보고 말고요. 비가 오지 않아 며칠 가물더니 기력 박곡식들이 말라서 소소들 합대다. 부자의 눈알은 흰자위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들에 또 소들이면 틀림없이 소 4마리가 되었다. 부자는 손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조상덕의 입은 상팔자가 아무려면 일조의 물거품으로 되랴 싶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뒤산에 나무가 몇 대 섰느냐? 이건 산신님도 모르는 일이야. 거 옳은 말이여. 그럼 모르겠단 말이지? 점심밥을 든든히 먹고 저 덕대밭 기음매러 가거라.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머슴이다. 그 말에 둘째는 너털웃음을 웃었습니다. 산신님이라는 게 있지도 않는데 어찌 알고 모르고가 있어? 그러니 산 사람인 나는 알만하다는 게요. 둘째는 두 눈을 쪼푸리고 뒤산을 바라보더니 격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청산은 여전히 푸르다 했는데 실로 옳구나. 과연 백백하고도 칠칠하게 나무가 들어섰으니 그 어느 때나 푸르청청한 산이구나. 그 말에 부자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라는 거냐? 도대체 몇 대인가 말이다. 박바가지 같은 영감골로 무슨 수수께끼요 참대꺾기요 하는 게 있어. 뒤산에 일만 하고도 49대가 있단 말이요. 나무는 백백하니 많이고 거기에다 칠칠이 49를 합하면 모두 몇 대요? 부자는 눈알이 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깨고소하게 부자의 상통을 바라보던 둘째는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이 수수께끼로 내느라고 머리를 썼는데 이번엔 내가 내겠소. 맞추면 영감 소원대로 들어주겠소. 그러자 부자의 튀어나온 눈알은 조금 들어갔습니다. 저 암남산의 노루가 노루를 업고 뛰어가는데 크기가 같소. 어느 것이 어미 노루겠소? 둘째의 말에 부자의 눈알은 제 곳으로 다 찾아 들어갔습니다. 홍, 그것도 수수께끼냐? 참대꺾기로구나. 예로부터 부모 공양을 잘해 연려문에 오르면 만백성의 본으로 후세에 전해지는 법이라 짐승도 매 한 가지라. 자식 노루가 저를 낳아 기른 늙은 어미 노루를 업었겠으니 번연한 사실이 아니냐. 영감 입은 여물었어. 그러니 영감 말대로 말 못하는 짐승도 그럴진데 만물의 으뜸인 인간은 더욱 그래야 하므로 오늘 나도 부모와 형을 모시고 가겠어. 부자는 말이 막혀 묵묵부런이었습니다. 영감, 이걸 더 알아맞혀보. 둘째는 꽁무니에서 배천에 꽁꽁 싼 것을 꺼내들고 물었습니다. 이 속에 든 것이 쓰겠소? 달겠소?
부자는 한참 동안 기웃거리고 여겨보면서 상팔자를 주었다고 감심되어 온 조상을 원망했습니다. 그의 번데 머리에는 땀방울이 내돋고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습니다. 한참 후에야 부자는 트집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고 쓴 것은 맛을 봐야 알지. 그럼 맛을 보오. 둘째는 배천을 벗기고 참나무 방망이를 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맛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라며 방망이로 내리치려고 하니 영감은 놀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부자 영감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